은퇴 1년 만에 제 전 재산 15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수십 명을 구했던 소방관 김현철, 그가 왜 가족에게 배신당했을까요? 사위가 건넨 명품 가방 한 개, 그 안에 제 인생을 무너뜨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김현철입니다. 올해 62살이죠.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았어요. 37년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노후는 지켜내지 못했네요. 작년 봄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은 돈까지 합쳐서 15억 정도 됐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또 조용히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수연 아빠, 우리 딸 잘 봐줘요. 그리고 사기꾼들 조심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아픈 소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았어요. 은퇴 후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4평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베란다 화분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저녁엔 TV 보며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외롭긴 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현철 씨 빨리요 하며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함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딸 수연이가 가끔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 박성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자 민호도 데리고요. 민호는 올해 7살이에요. 할아버지를 무척 따르는 아이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호가 뛰어와서 제 다리에 매달릴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보물 같았거든요. 사위 박성우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매너가 좋았어요. 항상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다녔고 저를 대할 때도 존댓말을 썼죠.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럼 괜찮지 뭐. 네가 자주 와줘서 고마워. 아버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는데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37년간 현장에서 뛰었는데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위라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뿌듯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또 찾아왔는데 사위 박성우가 고급 과일을 한 상자 들고 왔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요즘 제철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돈 아끼라고 했잖아. 아버님, 저희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아버님이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것만 드셔야죠. 수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빠, 성우 씨 말이 맞아요. 아빠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위 박성우가 과일값을 물어보니까 1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일 한 상자에 12만 원이라니. 저는 마트에서 2만 원짜리 사과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성우야, 너 돈 관리 괜찮지?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아버님, 걱정 마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육 관련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복잡하다며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에 혼자 샤인머스켓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사위가 참 효자구나. 우리 수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 같았거든요. 37년간 현장에서 사람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며칠 후 사위 박성우가 혼자 찾아왔어요. 수연이와 민호 없이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 단위로 오는데 아버님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뭐 익숙해졌어. 괜찮아. 그래도 아버님 같은 분이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위 박성우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성우야, 내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아버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안이라고 했을 때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제안일까? 왜 하필 수연이 없을 때 와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제안인데? 다음에 수연이랑 민호랑 같이 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인사차 왔어요. 사위 박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사위 박성우의 그 미소, 그리고 제안이라는 단어. 아내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어요. 수연 아빠, 사기꾼들 조심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설마 제 사위가 그런 사람일 리는 없겠죠? 수연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민호도 아빠라고 잘 따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그의 말 속에 무언가 섬뜩한 예감이 숨어 있었음을 그때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위 박성우가 약속했던 대로 수연이와 민호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뛰어와서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맑고 깨끗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선물? 뭔 선물? 사위 박성우가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싸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제가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어요.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셔츠가 들어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재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평생 입어본 셔츠 중에 가장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나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면 충분한데. 아버님, 이제 편하게 사실 때가 됐잖아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좋은 옷 입으셔야죠. 수연이도 거들었어요. 아빠, 성우 씨 말이 맞아요. 아빠가 멋있게 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셔츠 가격표를 보니 38만 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입던 셔츠 10벌 값이었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웠지만 사위의 정성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고맙다, 성우야. 잘 입을게. 아버님,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제안을 가져왔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제안 말이에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안인데? 사위 박성우가 의자를 제 앞으로 당겨 앉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혹시 부산 여행 어떠세요? 부산? 네, 저희가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함께 가셨으면 해서요. 부산이라니. 저는 부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소방관 교육으로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늘 부산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못 갔어요. 부산, 가보고 싶긴 하지만 아버님,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수연이가 흥미롭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부산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도 바다 보러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엄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부산 바다. 혼자라도 가서 아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가는 건데? 다음 주말이요. 2박 3일로 계획했어요. 좋은 호텔도 예약해뒀고요. 사위 박성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호텔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리조트였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성우야, 이런 비싼 데서 자면 안 되겠다. 차라리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편하게 쉬시는 게 더 중요하죠. 민호가 제 무릎에 앉더니 조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같이 가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이 순수한 아이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사위 박성우의 배려도 진짜 같아 보였고요. 그럼 가봐야겠네. 정말요? 와, 아버님 최고예요. 사위 박성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11월이라 날씨가 쌀쌀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아버님, 그럼 준비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모든 걸 저희가 낼게요. 미안하다, 성우야. 내가 돈을 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에 부산 여행 생각에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아내와 못 간 부산을 이제라도 가볼 수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았나? 왜 하필 지금 부산 여행을 제안한 걸까? 그리고 모든 비용을 사위가 부담한다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음 날 동네 친구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동기예요. 현철아, 표정이 좋네. 무슨 좋은 일 있나? 사위가 부산 여행을 제안했어. 가족들이랑 같이 가자고. 부산? 좋네. 그런데 비용은 누가 내는 거야? 사위가 다 낸다고 해. 김철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현철아, 사위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요즘 사기꾼들이 가족들한테 잘해주면서 접근한다고 하던데. 야, 뭔 소리야. 우리 사위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김철수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기꾼들이 가족에게 잘해준다고? 설마 우리 사위가? 아니에요. 아니어야 해요. 사위 박성우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민호에게도 좋은 아빠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나쁜 짓을 할 리 없어요. 여행 전날 밤 사위 박성우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내일 준비 다 됐죠? 응, 고맙다. 정말 기대된다. 아버님, 그리고 여행 가서 제가 아버님께 정말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좋은 기회? 네, 아버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행 가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그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좋은 기회라니 뭘 말하는 걸까? 왜 여행을 핑계로 무슨 일을 제안하려는 걸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연 아빠, 사기꾼들 조심해요. 하지만 이미 짐을 다 쌌고 민호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부산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니겠지? 사진 속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가짜 웃음 뒤에 숨겨진 덫. 저는 이미 그 안으로 한 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산 여행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출발 3일 전 사위 박성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성우야, 무슨 일이야? 또 뭘 사왔어? 아, 이거요? 아버님 생신이 다음 달이잖아요. 미리 선물 드리려고요. 제 생신은 12월 15일입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선물이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사위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사위 박성우가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루이통통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명품 가방이에요. 여행 갈 때 쓰시라고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멋진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에 금색 장식이 달린 제가 평생 가져본 가방 중 가장 고급스러운 거였습니다. 성우야,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나한테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버님, 뭐가 과해요? 아버님 같은 분이면 이런 거 가지셔야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가방을 만져보니 정말 좋은 가죽이더라고요. 부드럽고 탄탄한 게 확실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거 얼마 했어?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한테 드리는 건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말해봐. 사위 박성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250만 원 정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250만 원이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비싼 금액이었어요. 사위가 저를 위해 그런 돈을 썼다니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영수증 있지? 네. 영수증요? 응. 혹시 뭐 문제 있으면 교환하려고. 사위 박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영수증. 그게 왜 없어? 면세점에서 샀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면세점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요? 25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 경험으로는 비싼 물건일수록 영수증을 더 잘 챙기는 게 당연한데요. 면세점에서는 영수증 재발급 안 해주나? 아, 그게 워낙 바빠서 그냥 나왔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가볼게요. 사위 박성우가 말을 더듬거렸어요. 평소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버벅거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영수증까지 달라고 하다니 내가 너무 소심한 건 아닌가? 괜찮다, 성우야. 고마워. 부산 여행 때 잘 쓸게. 아, 네. 아버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사위 박성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왜 안도하는 걸까요? 단순히 제가 선물을 좋아해서일까요? 그날 밤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바느질도 깔끔하고 금속 부품들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쪽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니 글자가 살짝 번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좀 이상했어요. 새 가죽 냄새가 아니라 뭔가 인공적인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위가 가짜를 사왔을 리는 없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어요. 영수증이 없다는 것, 사위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이 미묘한 냄새까지. 다음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명품 매장에 가봤어요. 같은 모델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기 이 가방이랑 똑같은 거 있나요? 제가 가져간 가방을 보여주니까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이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사위가 선물해 줬는데. 왜요? 직원이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정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뭐라고요? 라벨도 그렇고 바느질 상태도 그렇고 아마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일 것 같아요. 머리가 띵했어요. 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만 원짜리 가짜라니. 혹시 확실하게 감정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저희 본사에 정품 감정 서비스가 있긴 한데 감정료가 5만 원 들어요. 해주세요.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가짜였어요. 그것도 아주 조잡한 짝퉁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 박성우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250만 원짜리라고 거짓말하고 10만 원짜리 가짜를 준 거였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가짜 가방으로 제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면 다음에는 뭘 요구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네가 맞았어. 사기꾼들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사기꾼이 우리 사위일 줄은 몰랐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연 아빠,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사위 박성우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절대 쉽게 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부산 여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여행 중에 사위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요구해 올 것 같았거든요. 가짜 명품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거짓말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첫 번째 신호탄이었구나. 그 반짝이던 가방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부산 여행 첫날이었어요.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다. 바다. 민호가 창문으로 뛰어가서 소리쳤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가짜 가방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성우 씨, 좋은 호텔 잡아줘서 고마워.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위 박성우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그럼 좋지. 고마워, 성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짜 가방 사건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첫날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구경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민호를 재우고 난 후 사위 박성우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잠깐 로비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이 여행이 진짜 목적이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래, 좋지. 호텔 로비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사위 박성우는 뭔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아버님께 정말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기회? 네, 아버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위 박성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행용 가방에 서류를 가져왔다니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희망교육 주식회사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성우야, 이게 뭔데? 아버님, 이 회사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투자? 네, 아버님처럼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 출신이나 소방관 출신 분들을 선호해요. 소방관 출신을 선호한다고요? 왜죠? 뭔가 이상했어요. 왜 소방관 출신을 선호하는데? 사회적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투자에 참여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따라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미끼 역할을 하라는 소리네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 하는 사업인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요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대세잖아요.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해요. 서류를 넘겨보니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매출 전망,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년 후에는 투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요. 2년 후에는 50%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30%에서 50% 수익이라고요? 은행 금리가 3%도 안 되는 시대에 그런 수익이 가능할까요? 뭔가 너무 좋은 조건 같았어요. 성우야,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어? 좀 의심스럽네. 아버님, 제가 이미 6개월 전부터 투자하고 있어요. 매달 정산서도 받고 있고요. 사위 박성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매월 수익이 들어왔다는 내역서였습니다. 진짜네? 이렇게 수익이 나와? 네, 아버님.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님께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 아빠,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성우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물론이죠, 아버님. 그래서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500만 원 정도만요. 500만 원이라고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야. 아버님, 500만 원 투자하시면 1년 후에 65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와요. 150만 원의 수익이죠. 150만 원의 수익. 확실히 매력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하는 거야? 아버님이 제 가족이니까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나누고 싶죠. 그리고 민호 교육비도 많이 들잖아요. 나중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민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뭘 필요로 하는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싶고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것도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내가 교육비를 대줄게. 투자 같은 건 안 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주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투자로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하는 게 낫죠. 사위 박성우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나는 투자 같은 거 잘 모르거든. 평생 예금만 해봤어.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아버님.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네, 다른 분들은 벌써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버님만 안 하시면 아깝잖아요. FOMO 심리를 자극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투자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를 위해서라도 해볼까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연 아빠, 도장 함부로 찍지 마. 부산 여행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아침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투자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요? 민호야, 오늘은 태종대 가볼까? 좋아요. 민호의 밝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태종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위 박성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말씀드린 투자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결정 못했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버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또 압박이 시작되었네요. 기회를 놓친다는 말로 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사위 박성우가 제게 서류를 다시 꺼내 보였어요. 아버님, 이것만 보세요. 여기 투자 약정서가 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성우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500만 원 투자하시겠다는 약속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 네, 그게 투자 보완을 위한 장치예요.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시면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가슴이 싸해졌어요. 아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바로 그거였어요. 보증은 무서운 거잖아. 나는 보증 안 서. 아버님, 이건 일반적인 보증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 확인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위 박성우가 말을 바꿔서 설명했어요. 투자 확인서라고 하니까 좀 덜 무섭게 들리긴 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성우 씨가 이미 해봤다고 하잖아요.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빠, 민호 교육비 생각하면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딸마저 사위 편을 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영어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저만 안 다녀요. 이 순수한 아이의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손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뭐든 해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사위 박성우가 절묘한 타이밍에 말했어요. 아버님, 결정하셨으면 오늘 서류 처리를 끝내줘. 내일 서울 올라가면 바빠질 테니까요. 그래, 해보자. 결국 제가 항복했어요. 가족들의 설득과 손자의 순수한 부탁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위 박성우가 기뻐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아버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년 후에는 분명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문서에 사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수연 아빠,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잠깐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왜요, 아버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6개월 동안 해보고 있다니까요. 수익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연이도 거들었어요. 아빠, 성우 씨를 믿어봐요. 우리 가족인데 나쁜 일을 시키겠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내 딸과 사위가 나를 속일 리는 없겠죠. 그래, 해보자. 도장을 꺼내서 서류에 찍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됐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사위 박성우가 서류를 챙기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투자금은 언제 내는 거야? 아, 그건 서울 가서 계좌 이체하시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정산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고 매월 말에 문자로 보내드려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았어요.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명한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뭘 약속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우야, 이 서류 나중에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지? 물론이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려고 했지만 계속 뒤척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가슴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위 박성우에게 약속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투자를 시작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사위가 매월 정산서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사위 박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첫 달 정산서 보내드려요. 확인해 보세요. 문자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정산서였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게 아니라 손글씨더라고요. 정산서 내용은 이랬어요. 투자원금 500만 원, 첫 달 수익 25만 원, 누적 수익 25만 원, 현재 총액 525만 원, 25만 원의 수익이라니 한 달 만에 5%의 수익이 났다는 거였어요. 은행 금리가 연 3%인데 한 달에 5% 수익이 나다니 놀라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사위에게 전화했어요. 성우야, 정산서 받았어. 정말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야? 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대단하네. 그럼 다음 달에도 이 정도 나오겠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정말 기대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나온다면 1년 후에는 다 정말 15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두 달째에도 정산서가 왔어요. 역시 손글씨로 쓴 종이였습니다. 투자원금 500만 원, 둘째 달 수익 30만 원, 누적 수익 55만 원, 현재 총액 555만 원. 이번에는 30만 원이나 수익이 났다고 하네요. 6%의 수익률이었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산서가 너무 간단했어요. 일반적인 투자 보고서라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몇 줄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직인이나 공식적인 서식이 없었어요. 그냥 A사 용지에 손으로 쓴 게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정산서가 왔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원금 500만 원, 셋째 달 수익 20만 원, 누적 수익 75만 원, 현재 총액 575만 원. 계산은 맞았어요. 하지만 다른 게 이상했습니다. 정산서 종이가 매번 달랐어요. 첫 번째는 흰 종이, 두 번째는 약간 누런 종이,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이었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썼다면 글씨가 비슷해야 하는데 매번 조금씩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정산서가 매번 다른 종이에 쓰여 있는데 왜 그런 거야? 아, 그게 뭐가 이상해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거라면 같은 서식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글씨체도 매번 달라. 아, 그게 담당자가 여러 명이라서 그래요. 전화기 너머로 사위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담당자가 여러 명이라고요? 그럼 회사가 얼마나 큰 건데? 그게 꽤 큰 회사예요. 그런데 왜 정산서를 컴퓨터로 안 만들고 손으로 써요?
요즘 어떤 회사가 손글씨로 정산서를 만드나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면서 별거 아니라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네 번째 달 정산서는 더 이상했어요. 투자원금 500만 원. 넷째 달 수익 15만 원. 누적 수익 85만 원. 현재 총액 585만 원. 이번에는 계산에 문제가 있었어요. 75만 원에 15만 원을 더하면 90만 원인데 85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5만 원이 어디로 간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위 박성우를 만나자고 했어요. 며칠 후 사위가 집으로 왔습니다. 성우야, 이 정산서들 정확한 거야? 계속 계산이 안 맞는데? 아버님, 그게 투자라는 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비용들? 관리비, 세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순수익이라고 했으면서 사위 박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세세한 걸 따지시면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세세한 거 따지는 게 아니야.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보고해 드릴게요. 하지만 사위의 태도가 변했어요. 이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고 뭔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다섯 번째 달이 되었는데 정산서가 오지 않았어요. 사위에게 연락했지만 바빠서 늦어지고 있다는 답장만 왔어요. 일주일을 더 기다린 후에야 정산서가 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투자원금 500만 원, 다섯째 달 수익 마이너스 10만 원, 누적 수익 70만 원, 현재 총액 570만 원, 마이너스 수익이라니 처음으로 손실이 났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가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성우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왜 나와? 아버님,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언제 다시 좋아져? 곧 회복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달에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누적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수익이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바뀐 걸까요? 친구 김철수에게 상담해 봤어요. 현철아, 그 정산서 좀 이상하네. 손으로 쓴 것도 그렇고 회사 직인도 없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의심스러워. 혹시 가짜 정산서 아닐까? 가짜 정산서라고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설마 사위가 저를 속일 리야.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위의 태도도 변했고 정산서도 이상하고 수익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수익은 늘어간다 했지만 제 안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여덟 번째 달이 되었는데도 정산서가 오지 않았어요. 사위 박성우에게 연락해도 바쁘다. 나중에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결국 제가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며칠 후 사위가 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왔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성우야, 정산서는 언제 줄 거야? 아버님, 그게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잠시 투자를 중단하게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투자 중단이라니,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데? 그건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기다린다고? 언제까지? 사위 박성우가 말을 더듬거렸어요. 이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어요. 성우야, 솔직히 말해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사위의 눈을 보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우편이 있었습니다. 채무이행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채무자 김현철, 채권자 희망교육 주식회사, 채무 금액 8천만 원, 보증 내용 연대보증. 8천만 원이라고요? 제가 언제 8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죠? 그리고 연대보증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끔찍한 느낌이 들었어요. 급히 사위에게 전화했어요. 성우야, 이게 뭐야? 채무이행 통지서가 왜 내게 와? 그게 아버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뭘 말씀해야 했는데? 아버님이 서명하신 서류가 투자 서류가 아니라 보증서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보증서라고요? 투자 확인서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라고? 보증서라고? 네, 죄송해요. 8천만 원을 내가 보증했다고? 언제? 부산에서 서명하실 때요. 부산에서 서명했던 그 서류가 8천만 원 보증서였다니. 제가 뭘 한 건지 정확히 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성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해결해? 8천만 원을 어떻게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8천만 원이라니 엄청난 빚을 제가 보증했다는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그런 큰 빚이 생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사위가 수연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딸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수연아,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에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성우 씨가 말해줬어요. 사위 박성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사업을 잘못했다고? 그럼 희망교육이라는 회사는 뭐야? 그게 실제로는 없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라고? 제가 만들어낸 가짜 회사였어요.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짜 회사, 가짜 투자, 가짜 정산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았던 정산서들도? 네, 제가 직접 써서 보낸 거예요. 손으로 쓴 정산서였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컴퓨터로 만들 회사도 시스템도 없었으니까 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우야, 그럼 내 500만 원은? 그건 다른 투자자들 정산서 만들어주는데 쓰였어요. 뭐라고? 신규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완전한 사기였어요. 제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짜 수익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그럼 8천만 원은 어디서 빌린 거야? 제가 여러 곳에서 아버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보증을 서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8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뭘로 갚어? 너한테 8천만 원이 있어? 사위 박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어떻게 하지? 우리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아. 경매? 성우 씨가 우리 집도 담보로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제 돈만 사라진 게 아니라 딸의 집까지 위험해진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제가 그렇게 바보였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연 아빠, 사기꾼들 조심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아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위 박성우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 성우 씨가 집을 나갔어. 연락도 안 돼. 뭐라고? 짐도 다 가져가고 완전히 사라졌어. 핸드폰도 꺼져 있고. 결국 사위가 도망쳤어요. 8천만 원의 빚과 망가진 가족들만 남기고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전 재산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것을. 사위 박성우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현철 고객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상담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연체된 대출금이요? 저는 대출받은 게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이 되어 있고 이미 3개월째 연체 상태입니다. 3천만 원 대출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혹시 보증인이 박성우라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신 대출입니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본인 확인이 다 됐어요. 인감증명서까지 사용했다니. 사위 박성우가 제 인감도장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두 번째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2천만 원, 세 번째 은행에서는 1,500만 원. 총 6곳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모든 걸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보증금까지 더하면 2억 원의 빚이 제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제 전 재산 15억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했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뭐라고? 성우 씨가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5억 원을 빌렸나 봐요. 그런데 그 돈도 못 갚아서. 5억 원이라고요? 딸의 집까지 잃게 되는 건가요? 수연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민호랑 같이 친구 집에 임시로 있어요.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해서. 제 딸과 손자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성우 씨를 잘못 봤어요.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책임이다. 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연체이자와 각종 수수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매주 수백만 원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은행에 문의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객님, 자동이체로 설정된 대출 상환금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신청했나요? 대출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신 거로 되어 있네요. 사위 박성우가 대출 받을 때 제 주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놓은 거였어요. 교묘하게도 매월 조금씩이 아니라 매주 큰 금액으로 설정해 뒀더라고요. 3개월 만에 제 통장 잔고는 12억에서 6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가면 1년도 안 돼서 전부 다 없어지겠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져 간다니. 더 큰 문제는 제 아파트까지 위험해졌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사위 박성우가 제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이 있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김현철 고객님,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예정입니다. 3개월 후쯤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 집이요? 네, 7억 원 대출에 담보로 잡혀 있는데 연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7억 원 대출이라니. 언제 제 집을 담보로 그런 큰 돈을 빌린 거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각종 대출금,
보증금,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 모든 걸 합치면 제 전 재산 15억이 모자랄 판이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집마저 잃으면 갈 곳도 없었죠. 며칠 후 정말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여보, 미안해. 네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내 사진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어요. 원망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하는 표정 같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4평 아파트에서 10평도 안 되는 반지하로 말이에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도 작아서 해도 잘 안 들어왔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37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통장 잔고는 이제 2억도 남지 않았어요. 각종 빚을 갚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민호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 내 잘못이야. 아빠, 민호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런 데 살아요? 무서워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바보라서 사기를 당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잠깐 이런 데서 살게 됐어. 언제까지요? 그건 모르겠다. 사실 저도 모르겠었어요.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반지하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내의 유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연 아빠, 사기꾼들 조심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그 간단한 경고를 제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제 욕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저를 지켜줄 줄 알았던 가족이 가장 깊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지낸 지 2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친구 김철수가 찾아왔습니다. 현철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뭔가 해봐야 해. 뭘 해?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거잖아. 신고해야지. 신고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바보라서 당한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철수야,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직접 도장 찍은 건데 뭐. 그래도 사기는 사기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김철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며칠 후 김철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정우석이라는 50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 씨. 사정 들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짜 가방, 부산 여행, 투자 제안, 보증서 서명.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네요. 특히 가족을 이용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도장 찍은 건 사실이거든요. 도장을 찍었어도 기망에 의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대출받은 것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기망에 의한 것이라. 그러고 보니 저는 투자라고 알고 서명했는데 실제로는 보증서였어요. 변호사님, 그럼 박성우를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무단대출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가짜 명품 가방이랑 감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쓴 정산서들도 다 보관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특히 가짜 가방은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짜 가방을 다시 꺼내봤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위의 아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네요. 2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10만 원짜리 가짜를 줬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절망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정우석 변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먼저 사위 박성우의 재산을 추적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마 다른 피해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산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김현철 씨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런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그랬어요. 조사해보니 박성우는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최소 10명 이상을 속였더라고요.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습니다. 이 악질 놈이. 사위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체계적으로 속인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가짜 가방이었어요. 명품 매장에서 받은 정식 감정서가 있었거든요. 이걸로 박성우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쓴 정산서들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실제 회사라면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만들 리 없거든요.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손글씨 정산서는 가짜 회사라는 증거였죠. 더 조사해보니 희망교육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도 없고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허구의 회사였네요. 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회사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가짜 가방, 감정서, 허위 정산서, 무단 대출 서류, 가짜 회사 증명, 산더미 같은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이제 고발장을 제출할 때가 됐네요.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못 이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박성우 쪽이 변명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드디어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 등 여러 혐의로 박성우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받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2개월 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저씨 잘하셨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경찰관도 제 편이 되어줬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수사하기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성우가 해외로 도망가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님, 정말요? 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벌써 수배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재판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도망가지는 못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수연이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정말 체포됐어요? 그래, 이제 재판받게 될 거야. 아빠. 저도 사실은 성우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그 사기꾼이 교묘했던 거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로서 저는 법정에 서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6개월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박성우를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는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인생을 망친 사기꾼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피고인 박성우 기소된 사기죄, 문서위조죄, 횡령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박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다는 명품 가방입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10만 원짜리 짝퉁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낸 가짜 정산서들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희망교육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박성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 여행에 데려가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8천만 원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속였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피고인,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모든 게 제가 한 짓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드디어 자백했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피해자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박성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후회 안 들 제 인생이 돌아오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어요.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피고인의 재산 압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5채, 예금 12억 원, 주식 및 펀드 3억 원, 총 25억 원 상당의 재산이 확인됐습니다. 25억 원이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다른 피해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이겠지만요. 이 중 15억 원을 피해자 김현철에게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 배상이라니 제가 잃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나머지 재산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법정 안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징역 7년에 15억 원 배상이라니 충분한 처벌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우석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현철 씨 축하드려요. 완전 승소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아니에요. 김현철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2주 후 정말로 15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새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나와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수연이와 민호가 도와주러 왔어요. 아빠 정말 잘 됐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구나. 민호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지하 안 살아도 되죠? 그럼 민호야, 이제 할아버지 집에 놀러와.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돈을 되찾은 것보다도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였죠. 새 집 거실에 아내 사진을 모셨어요. 여보, 내 말이 맞았어. 사기꾼들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듯이요.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놀라셨어요. 그런 교묘한 수법이 있었군요. 가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정말 악질이네요. 김현철 씨, 정말 잘 싸우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끝까지 싸워야 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을 하게 됐어요.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여러 곳에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도장은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제안은 의심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6개월 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했던 강연을 듣고 사기를 미리 막은 분이 계셨다는 거였어요. 김현철 씨 강연 덕분에 사기를 당할 뻔한 걸 막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1년 후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에 참석하면서 손자의 밝은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민호야. 할아버지가 뭐든 도와줄게. 이번에는 정말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새 집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 아빠, 이제 진짜 조심하세요. 알았어, 여보.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노후를 지키는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경계, 그리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